뉴스킹 금요일 마지막 코너는 경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부채 200조 원, 한전 재무위기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꼽혀왔는데 그제 산업용 요금만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자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큰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봐도 산업용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정부라고 해야 될지 네. 여당 입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거 앞두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어느 나라도 공공요금 올리는 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이라든가 가게에서 쓰는 이런 전기요금은 빼고 산업용만이라도 올려서 적자폭을 좀 줄여보자라고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아쉬웠던 것은 한전이 이제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던 네. 여러 가지 신규 산업들, 뭐 필리핀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이제 다 회수한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철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적자가 왜 자꾸 되냐면 이른바 역마진이에요. 비싸게 전력을 사와서 싸게 판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지 않고서 사실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계속 손해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갖고 무슨 뭐 미래의 어떤 그거를 뭐 팔거나 이런 거 해서 해결될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전이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 이 한전이 쌓여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는 다 국민들의 부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전이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심해져서 회사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국가가 반드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자산 매각이라는 건 경기가 좋았을 때 매각했을 때 제값을 받는 거예요.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있고 뭐 PF가 더 큰 문제가 터질 거다. 이런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인재개발원의 공릉동 땅 같은 경우는 정말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데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 제대로 팔면 부채 탕감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빨리 자구안 내놔라라는 이유로 급삭스럽게 이제 처분을 하면 그것도 또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력 효율성 부분인데요. 물론 한전이 무조건 경영을 잘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기업이라는 건 다 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한전과 하나도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전 직원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라는 건 한전 직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주무부처가 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공청회 같은 걸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한전 내부에서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제 니네 인력 감축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직장인의 똑같은 저도 직장인이니까요. 직장인의 마음으로서 참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뭡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요금 인상입니까 사실? 부분적으로 요금 인상도 감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참 저도 사실 전기요금 싸면 혜택 보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률이 100%가 넘었어요. 2배 이상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정서상 또 분위기상 눌러왔던 것이지만 정말 급한 불이 어느 정도 꺼졌다라고 하면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을 반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에너지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이 있으면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이제 인근에 커피숍을 가거나 어디 다른 데 이제 구경시켜드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요? 한국은 자기가 방문한 나라들 중에서 전기 인심이 가장 후하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커피숍에 콘센트 보이는 데는 모두 플러그를 꽂고 휴대폰을 충전하던가 노트북을 그걸 연결해서 사용하던가 그거를 그 가게 주인이 다 허용해 주는 걸 보고 이게 다 이 요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거 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안 됩니까?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죄송하지만 휴대폰 좀 충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걸 왜 해줘요 해요. 그래서 이 전기 요금이 싸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후하게 썼던 것도 우리 스스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는 무슨 안 쓰는 콘센트라든지 안 쓰는 전구는 무조건 끄라고 아버지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그러진 않거든요. 뭐 켜놔라 좀 뽑아놔라 이랬는데 참 그게 문제다. 또 그 말씀도 좀 와닿네요. 자, 또 그리고 공매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일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즐겨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소형주들. 이 소형주들은 급등하거나 급반등하거나 또는 하락을 멈추는데 현격하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작전형의 공매도 세력들 단기간에 급등했던 2차 전지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해결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많은 불신을 남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블룸버그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논평을 강하게 한 경우는 드문데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 증시에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황당한. 그리고 그 황당한 사건이 이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논평했냐면 이번 사건은 폴리틱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너무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부양하기 위한 일부 조치였다. 이렇게 외국에서 논평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기관이라든가 IB들 역시도 만약에 한국 증시에서 지금 이렇게 무슨 국제적인 사단이 난 것도 아닌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발 재정위기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랬다는 건 정상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OECD 국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걸 한국만 인정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한국 시장에 온전하게 투자하기는 주저되게 되는 요소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많이 꺾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들 있죠.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주식은 공매도 금지 첫날 다른 주식은 급등했을 때 오히려 약보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코스닥 상장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보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느냐 떨어지느냐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공매도 금지 첫날은 좀 주가가 올랐는데 다음 날부터 좀 그냥 떨어지거나 그냥 별 반응 없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 공매도라는 이 소재라고 합니다. 증권에서는 이 소재의 특수성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나는 당선되면 2차 전지 관련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될 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이 2차 전지를 도대체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되고 그것도 반영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금융 당국이 직접 나와서 우리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금지할 겁니다를 확정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내용에 대한 증시 소재는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지 팔지 빨리 정해야겠다 해서 불과 이틀 만에 교통정리가 다 끝난 거죠. 그게 문제네요. 자,
정부가 하여튼 일단은 공매도 뭐 예전에 또 허용을 했다가 또 금지를 했다가 이런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주장해왔던 거 저를 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좀 빨리 해달라. 근데 올 초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채 개선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허망했던 게 어떤 거죠? 아니 공매도 금지를 그동안 안 하고 제도 개선한다고 해놨으면서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하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은 뭘 했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진짜 하기로 이왕 결정됐다면 내년 6월에 재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장에 있었던 불공정성 특히 불법 공매도는 막을 수 있는 제도는 확실히 완비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향후 증시 전망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네, 저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스피 300을 넘을 정도로 급등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님.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악재가 터졌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에 육박할 정도로 훅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내재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재 가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1.5배 올랐느냐?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봐왔던 증시는 돈의 힘,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리고 유동성 회수하고 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장세니 그럼 증시가 다시 어찌 보면 코로나19 전 수준에 근접한 대로 돌아가야 정상이겠죠. 되고 떨어져야 된다. 네. 그게 정상이다. 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KDI 또 경제 전망 발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KDI가 올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또 한 거죠? 네, 상대적으로 내년 전망치를 소폭 올해 하고 내년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일부 반도체 호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제가 보기엔 악재로 보여졌던 것은 물가 전망이 아직도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보다 높은 2.6%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물가 전망률이 매우 높네요. 네.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금리가 아직까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주저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DI가 아마 긴축 기조를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또 스탠스 같은데 11월 30일 날 우리 한은의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요즘 같은 기조 속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그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우리들이 적용받는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 안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다 올랐어요. 알아서 올리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굳이 올릴 이유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지금 금리 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을 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름대로 큰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잘 버티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유인 자체가 하나 줄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동결을 점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자, 알겠습니다. 자, 뭐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수님들 활동들이 좀 많은데 소주값도 오르고 뭐 공기값도 오르고 공기밥값도 오르고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사실 학생들 또는 주변 학자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냥 제가 쏠 테니까 한잔 하자는 얘기가 야 이게 주저돼요. 소주값이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던데요. 이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